아몬드 크롭 팟캐스트. 잘 먹고 잘 자고 잘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가요? 거칠고 힘든 세상 속에서 내 건강은 내가 챙겨야 한다. 건강하게 생각하고 건강하게 살아내는 아몬드 클럽. 안녕하세요. 바다한 미피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쾌변의 상징 푸른입니다. 안녕하세요. 꿀소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쾌변 못하세요? 아니, 저 딴 거는 몰라도 그거는 진짜 최고예요. 잘해요? 다행이네. 나도. 이렇게 그래요? 나도. 우리 일단 잘 사는 거 하나는 해결됐네. 잘 사는 거는 저는 그거는 잘 문제 됐네. 없어요. 맞네. 알겠어요. 좋아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자기만 하면 되는 거네. 좋아요. 이제. 먹는 거 잘 먹으니까. 또 뭐 잘 먹어야 잘 사니까. 잘 먹어도 그러네. 못 사는 거 굉장히 괴로워요. 좋습니다. 자, 오늘 주제. 네, 오늘은 조금은 무거운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한 번쯤은 우리가 꼭 했으면 하는 이야기를 갖고 왔습니다. 죽음. 제가 오늘 책을 죽음을 배우는 시간, 죽음 가장 큰 선물 뭐 이런 이거는 책을 뭐야? 가져서 이거 왜 죄송해요. 갑자기 이거는 여기 껴있었어요. 교회 주보가 별거 들어가 아니고요. 있어. 네, 제가 왜 이 주제를 가져왔냐면 최근에 그 은중과 상현이라는 드라마가 네.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이 회자가 됐어요. 보셨어요? 저는 제가 김고은 배우님을 진짜 좋아해요. 저도요. 근데 그 드라마는 제가 볼 수가 없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뭐에 대한 이야기인지를 보니까 제가 그걸 보면 그러니까 보고 견딜 자신이 없더라고요. 너무 몰입될까봐. 그래서 그건 아예 시작도 안 했어요. 잘하셨어요. 저는 제 인생 드라마가 이제 나의 아저씨, 그다음에 뭐 사랑의 이해, 연애의 발견, 약간 요런 류 좋아하는데 약간 비슷한 그 부류에 약간 있을 것 같아서 시작을 했다? 전혀 다른 부류인데요? 아니 원래 조금 다르긴 한데 네. 제가 생각하는 그 이제 부류는 뭐냐면 켜놓고 그냥 들어도 마음이 좀 편안하게 그냥 보게 되는 그런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 마음이 아픈 장면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사실 조금 에너지가 들더라고요. 네, 보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하나는 오늘 이야기 나눌 죽음에 대한 이야기고 또 하나는 그 질투와 미움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굉장히 재밌겠다. 우리 어린 시절 누군가 굉장히 질투해 본 경험들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그 드라마에 나오는지 몰랐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최근에 열등감이랑 맞아요. 질투에 관한 책을 한번 찾아본 적이 있어요.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우리가 그 주제는 다음 시간에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러면 딱 요것만 네, 얘기하고 오늘은 죽음 이야기만 해도 너무 많을 것 같아서 맞아요. 그게 딱 아까 제가 그 미움이라고 했는데 열등감이 맞아요. 이 질투와 열등감 그 주제 하나와 또 하나는 이제 죽음이에요. 이제 상현이라는 그 친구가 말기 암 환자가 돼서 은중이라는 친구를 찾아가고 그 친구에게 내가 스위스에 가서 안락사를 할 건데 같이 동행해 달라는 부탁을 해요. 네,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들인데 저는 특별히 이제 제 친구를 2년 전에 암으로 잃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처음 나 암이야 라고 말한 순간부터 항암하는 1년을 이제 같이 지켜봤고 1년 후에 나 괜찮아졌대 하고선 조금 있다 나 재발했대. 그리고 한 6개월을 더 투병했나? 그래서 그 드라마 보면 상현이라는 친구가 암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맞아요. 몸을 완전히 막 못 가누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그때 그 옆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옆에 이제 있는 그 은중이가 막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래서 이 친구를 안고 우는데 그때 제가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그냥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제가 막 거기서 그냥 막 소리를 내서 울었어요. 제가 오히려 더 이걸 뭐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제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사냐고 이 고통 때문에 아니 벌써 이렇게 몰입.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뭐 이렇게 그런 경험들은 다들 한 번씩 있지 않아요? 그렇군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육체적인 아픔으로 발버둥치는 걸 옆에서 보신 적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정확히 그런 일이 있었다기보다는 그냥 뭐 이런저런 뭐라고 그렇군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 그러니까 그 무력한 상황.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게 약으로든 뭐 치료로든 해결이 된다면 뭐든 해줄 텐데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결국은 이제 상현이가 나는 내가 나로 살 수 있을 때 내가 내 죽음의 방법을 선택하고 싶다 해서 이제 안락사를 선택하는데요. 그래서 그 드라마를 보면서 친구 생각도 많이 났고, 저는 이제 이 책들을 다 읽었던 때가 그 친구 떠나고 나서였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또 의료 비즈니스의 시대인데, 내가 만약에 내 친구처럼 암에 걸렸다면 나는 항암을 할 것인가? 항암을 했다면 어디까지 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말기암 환자라면, 아니면 전이가 됐다면 내가 어디까지 치료 의지를 가질 것인가? 막 이 많은 것들을 되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드라마 보면서 그 생각들이 나더라고요. 저도 되게 막, 그러니까 어쨌든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는 장면이 너무나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가까운 가족 중에 어떤 이제 불이 사고로 먼저 간 이제 사촌 오빠가 있는데 막 이렇게 연결돼서 생각되다 보니까 너무 거기에도 또 약간 감정 몰입이 사실 되니까 너무 사실 감정적으로 힘들긴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이제 장면들 중에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게 마지막 부분에 사실은 그 안락사라는 거를 들어보기는 했으나 스위스에선 가능하다. 근데 그 장면을 실제로 이렇게 드라마로 본 건 저는 처음이라서 그쵸. 좀 되게 그 과정들이 너무 조금 충격이기도 하고 이런 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구나라는 거를 조금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안락사 이슈는 제가 고등학교 때 토론반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토론의 주제 중에 하나였던 걸 제가 기억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게 이렇게 컨텐츠로 나왔다는 건 굉장히 많은 맞아요.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사회가 되게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그 말 자체가 굉장히 터부시되고 죄악시되는 말이었는데, 드라마의 어떤 소재로 그것도 굉장히 탑 여배우가 나와서 그렇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작품으로 나왔다는 게 되게 의미가 크죠. 그리고 그 마지막 날 그 본인이 사인하게끔 하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또 하루라는 시간을 더 주더라고요. 네. 그 다시 생각할 수 있는 네. 시간. 그런 과정들은 이제 저는 이제 드라마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된 거죠. 저도 뭐 그 절차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게 그냥 제가 안락사 받고 싶어요, 시켜주세요 한다고 되는 게 절대 완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허들이 굉장히 네, 많죠. 굉장히 많고, 그리고 제가 아는 분은 자기 엄마가 연세도 너무 많으신데 말기 암으로 너무 고통스러워 하셔서 엄마가 네가 나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건 안락사다, 나를 스위스에 데려가 달라. 처음에 이 아들이 거절하다가 나중에는 내가 엄마여도 난 이걸 원하겠다. 그래서 어플라이를 해요.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마지막에 어디에서 무산이 됐냐면 엄마 검사를 했더니 경미한 치매 증상이 나온 거예요. 연세가 있으니까. 근데 이러면 안 돼요. 왜냐면 본인의 의지와 또렷한 정신으로 내가 지금 나의 육체적 상황과 한계를 알고 있고 나는 내가 선택한다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무산됐을 때 어머니가 그때 암이라는 이야기보다 훨씬 절망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또 그어들을 넘었어요. 근데 결국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결국 그 스위스를 못 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선배, 만약에 엄마를 모시고 스위스를 갔으면 어땠을 것 같냐 했더니 지금보다 오히려 더 마음이 편했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간절히 원했으니까. 근데 그분 형제 어느 누구에게 자기 와이프한테도 말 안 했어요. 엄마하고 둘만. 왜냐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한번 그 이야기를 가까이서 들으면서 생각하게 됐고, 또 기사 여러분 찾아보시면 최근에 어떤 한 작가가 엄마가 암으로 힘들어가지고 엄마를 모시고 스위스에 가요. 그 기사 보면 저 진짜 많이 울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엄마가 난 뼈가루도 한국에 가져가지 마라. 나는 그것까지도 니네가 번거롭게 하는 게 싫다. 그래서 엄마 뼈가루도 그냥 거기에 호수에 뿌리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호수에 뿌리고 오고. 그래서 저도 아직 저의 가치 판단을 끝낸 건 아니에요. 안락사라는 게. 그러나 확실한 건 안락사라는 게 그렇게 쉽게 누군가의 생명을 그냥 자의적으로나 타의적으로 가져가는 건 아니다.
분명히 많은 의학적인 근거와 판단은 있다.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우리에게 안락사보다 지금 더 가까이 오는 건 이제 연명치료예요. 연명치료. 요즘 이슈죠. 그게. 이슈죠. 그래서 연명치료 저희 엄마 아빠도 이거 어떻게 하면 연명치료 안 받겠다는 거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맞아요. 요즘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이게 제일 좀 그게 벌써 엄청 많아졌대요. 연명치료 금지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제가 이 책에 좀 읽어보면요. 일단 임종 과정이라는 그 용어에 대한 해석이 그러니까 정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만 연명치료를 안 할 수 있고요. 연명의료라는 게 뭐냐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뭘 해도 이분은 어차피 안 돼요. 그러니까 생명은 호흡은 이어갈 수 있겠지만 이제 그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이거는 당사자가 연명 의료를 안 하겠다고 해도 자녀들이 사실은 하겠다고 하면 해요. 우리나라는. 본인의 의사가 없어도 가족이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면 나는 연명치료 안 하겠다라고 해도 네. 자식들이 이제 마지막 때 아니요 저희 엄마 한 번만 뭐 해주세요. 이래버리면 해요. 그리고 장기기증 저는 장기기증을 했거든요. 장기기증도 저는 한 10년 전에 했는데 장기기증 역시 내가 하겠다고 해도 남은 가족들이 맞아. 안 한다고 하면 못 해요. 그래서 그렇구나. 저는 제가 죽음을 준비했던 가장 첫 번째는 이제 장기기증을 했던 거. 장기 기증을 했던 그 시기에 어떤 뭔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선택을 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아직까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네. 뭔가 기준선이 따로 없어서. 근데 저는 이제 신앙이 일단 기본적으로 있는 사람이라 죽으면 이제 제 육신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근데 나한테 의미 없는 게 이제 누군가에게는 의미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전혀 저는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없었고 저희 시아버지가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제가 결혼하기 전에 근데 장기기증을 다 하셨고 저희 아버님은 시신기증까지 하셨어요. 시신기증은 이제 의대에 시신을 맡기면 다 해부를 하고 이제 하죠. 그리고 1년 후에 화장을 해서 돌려준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가족들도 그렇고 당사자도 그렇고 굉장한 결단이죠. 근데 또 1년 후에 그걸 이제 다 돌려줘요. 돌려주는 그래서 저희 거네요. 아버님은 시신 없이 장례를 치러서 교회에서 장례를 치렀고 할 게 없는 거예요. 그쵸. 화장을 할 것도 네. 없고 대신 1년 후에 화장해서 돌려주는 게 아니다. 화장터까지 모시고 화장터에 모시면 가족들이 거길 가서 돌려줘요. 그러니까 가족들 입장에선 그 1년이 이건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안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대단한 결단인 이거는 거예요. 엄청 큰 결심이네요. 근데 아마 저희 아버님도 장로님이셨기 때문에 이 시신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알고 내 썩을 육체가 인류의 의학 발달을 위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저는 시신기증도 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거는 병원에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근데 저는 장기 기증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진짜 막 100살까지 살아서 기증할 장기가 없게 해달라. 이미 그걸 먼저 깔았어. 그럼. 나 오래 살고 나 100살까지 살고 그러니까 100살까지 다 살고. 진짜 그렇게 기도하면서 했어. 근데 사람이는 모르잖아. 사람이는 모르니까 하는데 하나님 저는 절대 장기 기증 하고 싶지 않고 저 100살까지 살아서 줄겸. 나도 근데 이 기도 하고 할 것 같아. 그럼요. 그러면 근데 되게 신기하다. 생각이 기도하신 게요? 정반대예요. 왜 어떻게 반대예요? 어렸을 때 아마 그 장기 기증 서약 같은 거를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이렇게 아빠랑 뭐 다 같이 해가지고 저희 아빠도 시신 기증 그거 아마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죠. 이제 장기 기증 서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쓸모 있을 때 가야 되잖아. 그럼 내가 뭐가 돼요 지금?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내 삶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냥 이게 뭐 언제 끝나도 뭐 크게 그게 이렇게 반대 조금 다르네. 확실하게 다르네. 저 100살까지 살아야 되기 그래서 때문에. 이게 쓸 수 있을 때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저도 사실은 몇 년 전에 그 대학병원에 검사 갔다가 암이 의심이 된다 그래가지고
한번 이제 일단 수술로 이렇게 떼가지고 검사해보기 전에는 모르는데 뭐 이렇게 해봐라 해가지고 그 수술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딱 그 암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암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니까 약간 드디어 그냥 왔나 싶은 거 있잖아요. 정말요? 그때 무슨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뭐냐면 나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고 그럼 그 시간 동안 내가 이걸 어떻게 보낼까? 그러면 치료는요? 그 치료가 만약에 진짜 뭐 경미한 거고 뭐 해가지고 그러는 건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까지 좀 진행이 된 거면은 그냥 안 하고 말지. 그냥 근데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죽음은 그거예요. 내가 대비하지 못하는 죽음. 난 그건 너무너무 그래서 매번 비행기를 탈 때마다 나도. 그게 늘 불안하거든요. 왜냐하면 유서를 여기다 남긴다고 한들 어떻게 건져요 그거를. 근데 약간 그런 병으로 내가 죽게 된다면은 그래도 내가 정리를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동안 알았던 내 사람들 다 찾아가가지고 이런 얘기도 하고 주변 정리도 하고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그래서 그게 그렇게 그때 싫지는 않았었어요. 저는 근데 죽음을 딱 생각했을 때 제일 괴로운 게 뭐냐면 나는 사라지면 없잖아요. 근데 나를 생각하는 누군가를 생각하면 너무 괴로워. 그렇죠. 남은 사람을 생각하면 그게 너무 저는 제일 괴로워요. 그게 아마 자살하지 못하고 버티는 사람들이 대부분 나로 인해서 버티는 게 아니고 내가 떠났을 때 남겨질 사람들을 생각하면은 버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내가 가망 없을 걸 알면서도 이제 주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치료를 이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아까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내 삶을 정리하고 그동안 고마웠던 사람들한테 안녕 인사하고 사실은 이 과정이 나는 남은 사람을 애도할 수 있는데 되게 위로가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끝까지 살리는 치료를 해요. 안 보내잖아요. 안 보내요. 근데 이게 이제 연명치료도 그렇고 저는 요즘에 연명치료는 당연히 저도 안 할 거고 저희 부모님도 저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요즘은 더 넓게 내가 만약에 지금 암에 걸린다? 그럼 당연히 치료하죠. 잘 젊으니까 젊고 할 수 있는 한. 근데 막 내가 만약에 사기 뭐 전이가 됐고 나이가 많은데도 내가 그 시간을 치료에 쏟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제가 친구를 보면서도 했고 요즘에 또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말들이 이제 이런 책에 있는 거예요. 이 의사 선생님이 의료 비즈니스의 시대라는 이 말을 하면서 사실은 집에서 죽는 게 가장 좋은 죽음인데 그렇게 우리는 못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무의미 없는 치료를 멈추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면서 죽음을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나이 들면 될수록 해요. 근데 이거는 겪어보지 않으면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말이라 막 이래놓고 막 나 살고 싶어 막 이러고 죽을 때까지 맞아. 치료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겪어보지 못하면 절대 알 수가 없죠. 근데 그거는 진짜 본능이죠. 세상에 저는 죽고 싶은 사람은 없죠.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은 이거는 없죠. 생존이라는 거는 맞아요. 진짜 극도의 본능이기 때문에 사는 거를 못 살겠으니까 죽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진짜 죽고 싶은 거랑은 이거 되게 다른 얘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연명치료라던가 이제 안락사 얘기가 나오는 게 인간이 사는 게 그 자살해서 뛰어내린 사람도 뛰어내리는 찰나에 후회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마지막까지 거기까지 가서 자기 손으로 그 밸브를 건드리는 것까지 이제 그거를 각오를 했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할 만큼 이분들은 이 살아있는 모든 순간들이 고통뿐인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왜 존중을 안 할까? 안락사라는 거에 대해서 그냥 안락사라는 말만으로도 이거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해요. 그 선택에까지 내몰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까지 내몰렸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생각을 했을까라는 거를 왜 가늠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요. 그치. 그분들에게는 회복이 전혀 불가한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죽으나 모레 죽으나 어차피 죽는 건 결론은 결정돼 있는데 그 고통이 너무 괴롭고 이런 분들을 선택할 때는 이제 아주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를 맞아도 힘든 사람들이 나 이제 내가 그래도 정신이 멀쩡할 때 혼수 상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다. 이제 그런 생각
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그래서 이제 친구가 둘이 결국은 이제 예쁜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좋은 데 가서 같이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마지막에 인사하고 떠나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은중이라는 친구가 상현이라는 친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몰라. 수고했다고. 그동안 너무 수고했다 이렇게 인사해주고 그러고 떠나는 거를 보면서 아 죽음이 참 내 인생을 마무리하는 과정인데 그래도 참 존귀하고 아름답게 나답게 죽는 게 참 복이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렇게 기도해요. 이제 제 죽음까지는 아직 기도 안 하고 저희 이제 엄마 아빠 저희 어머니의 그 마지막 천국 가는 과정이 너무 육신적으로 아프고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맞아, 기도를 맞아. 제가 이제 최근부터 시작했어요. 왜냐면 그걸 보고 있는 저도 너무 힘들 것 맞아. 같고 저는 어쨌건 신앙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후의 삶을 믿고 그 세계가 이어진다는 걸 믿는데 어쨌건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너무 육적으로 고통받으면서 떠나시면 그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걸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없죠.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죽어요. 그게 참 아이러니죠. 근데 저도 근데 그 죽음에 대해서 딱 생각을 되게 골똘하게 한번 해봤을 때가 저는 제일 가까웠던 가족이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사망을 했을 때 그때가 제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딱 느꼈던 거 그거예요. 아 진짜 삶과 죽음은 한 끗 차이다. 그렇죠. 진짜 한 끗 차이. 그냥 당연히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거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부모님이 나보다 먼저 돌아가실 것도 사실 장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상황들을 다 겪으면서 제가 느꼈던 건 그래서 저도 이제 종교가 있지만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저한테는 엄청 마음 깊이 딱 꽂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결국은 이제 까르페 디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한 것처럼 세상에 죽어본 사람 없고 죽음이라는 게 삶과 죽음이 한 끗 차이라면 내가 지금의 이 현실을 행복하게 즐겨야 하고 또 하나는 죽음에 대한 생각을 전 되게 자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까르페 디엠 같은 철학적 개념 때문에 죽음에 대한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나는 연명치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나의 장래의 형태. 네. 나의 장래 형태. 그거 역시. 와, 근데 그걸 진짜 골똘하게 고민하는 거 진짜 쉽지 않은 것 같기는 해. 진짜 쉽지 않아. 근데 사회적 분위기가 이런 드라마가 나왔다는 건 이게 아마 공론화 될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그 연명치료 같은 경우는 본인들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저야 뭐. 안 할 것이다. 미련이 없으니까 안 할 것이다. 저는 사실 그 시기에 제가 되어보지 않는 이상 지금 말하는 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지금 실컷 내가 얘기했잖아요. 지금부터 생각하고 준비해야 된다고. 근데 그 감정은 그때 가서 알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 상황에 처하면은 살아있는 모든 순간이 고통일 거예요. 네. 내 몸이 불타는 것처럼 아플 거예요. 정말. 그리고 연명치료를 결정했다는 건 이미 내 의식이 없죠. 이미 내가 뭔가를 판단하고 할 수 그러니까 없으니까. 그냥 인공호흡기 끼우고 그냥 이 사람의 심장만 뛰게 만들어 놓는 그러면은 당연히 그렇게 저도 안 할 것 같은데요. 너무 잔인해. 그렇죠. 근데 이제 맞아요.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게 고통스럽다면 굳이 이런 생각은 들 것 같긴 그리고 이 해요. 책에서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가 이제 의학 드라마 보면 그런 사람이 있으면 막 CPR하고 막 이렇게 하면 살아나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많지 않대요. 그리고 이 심폐소생술도 거의 가슴뼈가 다 부러지고 맞아요. 굉장히 고통스럽대요. 환자가 말은 못하지만. 그러니까 이분은 그래도 무슨 얘기를 하냐. 자기는 만약에 건강검진을 해서 뭐 위암 정도다 이렇게 느리게 발전하는 암이라면 나는 항암 안 하고 나는 그냥 여행 다니면서 막 대마초 피고 인생 나는 즐기면서 그렇게 살 거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정립했으면 좋겠고 내 장례식은 좀 생각해 봤어요? 네, 저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 장례식이나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봤는데 그러니까 죽고 나서 장례식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어떤 추모의 자리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좋다는 거죠. 내가 죽을 날을 받아놨을 때 그러면 이제 한번 다 모여가지고 정리도 하고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정리되지 않고 내가 이 사람들한테 뭔가를 남기고 간다는 게 미안하잖아요.
분명히 내가 진 마음의 빚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차라리 살아 있으면서 사람들이랑 그 내 마지막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는 게 오히려 그냥 죽고 나서 뭔가 남겨진 사람들한테 마치 어떤 짐처럼 의무처럼 왜냐하면 또 장례식 아까 형태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형식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고인이 돌아가시고 나면은요 자식들끼리 또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대부분 싸우죠. 그게 뭔 짓이냐고. 근데 또 싸운다는 건 또 부모님이 남긴 재산이 있다는 건데 또 남긴 게 믿음의 재산밖에 없으면 안 싸웁니다. 근데 두 분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저는 어떤 생각했냐면 저는 생각보다 죽음에 대한 고민을 생각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유일하게 좀 덮어두고 싶은 영역이에요. 죽음이라는 거는. 근데 그 과정이 너무나도 쉽지 않을 것.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제 고민을 한다고 그냥 약간 안 하고 싶은 생각 있잖아요. 아, 그럼요. 안 하고 싶어요. 그냥.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그 아픈 거잖아요. 생각만으로 해도 사실 아픈 건데 그걸 이렇게 덮어놨던 걸 다시 꺼내서 이걸 본다는 것 자체가 저도 거의 회피형이 아닌데 죽음만큼은 저는 조금 회피형인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하네요.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꺼리는 사람들이 나랑은 생각이 되게 다른 사람이라는 거를 알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뭐랄까 부럽고 늘 뭔가 궁금한 게 결국은 내 삶이 너무 귀하니까 나는 죽는 게 무섭고 싫은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내 삶이 내가 어떻게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소중할까? 저는 그게 늘 궁금했어요. 아니 근데 그건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내 삶이 소중해서 죽음이 싫은 건 아니고 그냥 죽음은 디폴트잖아요. 죽잖아요. 그냥 내 인생의 과제로 여기는 거죠. 과제로 여기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는 정말 장기 기증 못할 정도로 오래오래 살고 싶은데 기도를 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거기에 이제 왜 장기 기증을 하냐고 써요. 거기에 제가 그걸 쓰면서 울었는데 내가 살면서 받은 게 너무 많다. 내가 이 세상과 타인으로부터 받은 게 너무 많아서 내가 진짜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갈 때 내가 돌려주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죽음을 준비하는 게 결국은 삶을 대하는 태도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죽음을 잘 준비하는 건 내 삶을 잘 짓고 싶은 마음이고 그리고 저도 친구의 죽음이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제 죽음을 생각한다기보다 저는 저희 부모님의 죽음을 계속 연습해요. 그러니까 여의도 불꽃축제가 있었잖아요. 거기 사람들이 엄청 많이 가잖아요. 근데 저희 아빠가 몇 년 동안 거길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가기 싫었어요. 사람도 너무 많고 4시간, 5시간을 걸어야 되고 저희 아빠가 또 뇌경색으로 몇 년 전에 쓰러지셔서 몸도 불편해요. 근데 이번에 또 얘기를 해갖고 제가 가자. 왜냐면 진짜 우리 엄마 아빠 이제 고령이니까 언제 무슨 일이 있어도 이상하지 않는데 내가 만약에 아빠를 모시고 불꽃축제를 안 가면 아빠가 떠나고 나거나 아빠가 건강이 악화됐을 때 불꽃축제만 보면 괴로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빠를 모시고 3시간, 4시간을 걷고 갔어요. 그게 다시는 자기를 안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 이건 아빠 엄마의 죽음을 제가 계속 준비하는 과정인 거예요. 이 과정이. 이건 날 위해 하는 거예요. 날 위해.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가 떠났을 때 내가 아쉬운 것들을 하나씩 줄여나가는 그 과정. 그럼 내가 나중에 엄마 아빠 불꽃축제 보면서 그때 내가 정말 잘했어. 그때 내가 진짜 귀찮은데 아빠 모시고 갔으니까 아쉽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그래서 저는 죽음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죽음이. 그리고 우리가 죽음을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 아니, 두 가지는 똑같이 하나겠다. 그러니까 이별에 대해 생각해야 되겠네. 내가 그렇죠. 세상과 이별하는 거. 맞아요. 그다음에 내 주변의 사람들을 영원히 떠나보내는 거. 저는 신해철 씨 아이들이 몇 년 전에 유퀴즈에 나왔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와. 정말 아름답게 아빠와 이별했구나. 근데 얘네가 굉장히 애기였어요. 그때 죽음의 개념이 없을 때였는데 얘네들이 아빠를 회상하고 아빠를 그리워하는 자세가 너무 성숙해요. 그건 아마 엄마가 굉장히 아빠와의 이별을 잘했기 때문인 거예요. 남편과의 이별.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아빠와 회상하는 데 있어서 그 짧은 시간을 보냈지만 그리고 또 신해철 씨가 아빠로서 정말 좋은 아빠였고 그래서 죽음이라는 게 슬프지만 남은 사람들에게 나를 기억할 수 있게끔 좋은 기억들을 많이 만들게 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동기다. 그래서 제가 책을 쓰는 이유도 사실 굉장히 큰 동력 중에 하나는 우리 아이들이 내가 죽었을 때 우리 엄마가
그때 어떻게 엄마가 내 나이 때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엄마가 없지만 엄마는 이때 무슨 답을 줄까? 그것들을 책을 통해서 아니면 제가 남긴 SNS를 통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서 죽음이라는 게 여러분 여기 이 책 제목이 죽음 가장 큰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죽음에 대해서 너무 우리 무겁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해야 할 마지막 숙제인데 이 숙제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좀 고민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BTS 방탄했던 노래 가사 중에 내가 되게 와 저런 생각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했던 가사가 뭐가 있냐면은 그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의 마지막은 추락이 아닌 착륙이기를 바란다는 뭐 그런 가사가 있어요. 너무 아름다운 말이네요. 근데 우리가 지금 죽음에 대해서도 전 똑같이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서운 건 이게 추락일까 봐. 근데 우리가 이거를 추락으로 만드느냐 착륙으로 만드느냐는 외적인 요인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은 지금 그걸 계속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SNS를 그냥 헛소리 올리는 그런 걸로 쓰는 게 아니라 맞아요. 나를 기록하는 그런 걸로 쓰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저야 맨날 거기다 이상한 것만 올리고 있잖아요. 아 그것도 내 기록이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좀 심해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게 쉽지 않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제 시작. 그거를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마음을 쓰는 일이겠다라는 아니 생각. 고민 안 해도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치? 생각날 나는 때만. 마음이 어떻게 쓰이니까 어. 안 하고 싶은 생각인 거야 그게. 근데 이럴 때 억지로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럼요. 그죠. 이게 딱 시기가 있을 것 같아. 맞아요. 때가 계기가 있고. 계기가 그리고 있고 맞아요. 또 하나는 조금 뭐랄까 도움되는, 그러니까 좀 좋았던 건 뭐냐면 주변에 뭔가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이 있으면 주변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있으면 도움이 되잖아요. 근데 제가 되게 좀 멋있다고 생각하는 분 중에 차인표 씨가 계신데 그분이 매일 아침에 집에서 나오기 전에 오늘이 내 마지막이다라고 맞아요.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하고 나오신대요. 그러면 그 사람의 그날 하루는 다르죠. 허투루 보낼 수가 맞아요. 없는 거죠. 맞아요. 되게 멋있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그걸 따라해 보려고 했는데 저는 약간 삶에 대한 자세가 지금 조금 글러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반대예요. 내가 내 삶에 어떻게 미련을 갖고 애착을 갖고 할까. 저는 오히려 이제 그거를 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거예요. 그럼요. 내가 죽는 게 두렵다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확히는 내 존재가 세상에서 사라지는 게 무섭대요. 저 그 얘기 처음 듣고 너무 놀랬거든요. 아니 난 정확하게 그게 왜 무섭지? 난 라고. 그게 무서운 게 아니라 내가 사라졌을 때 내 주변 사람들이 힘든 거를 생각하면 난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난 내가 사라지면 생각은 내가 이제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 사라지잖아요. 보면 그지. 우리 주변에 부모님 돌아가셔도 다 살고 돌아가시지. 물론 자식이 죽는 거는 그건 정말 제대로 못 살죠. 근데 다 살아내고 하는 거를 보면 그거 역시 내가 고민할 게 아니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잘 살아야 되는 거지. 내가 떠났을 때 사람들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결국 내가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준비할 수 있는 죽음이 너무 맞아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왜 나는 계속 그걸 되게 두렵다라고 느낄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자식이 먼저 죽은 경우를 나는 그렇죠. 봐버렸잖아. 그걸 너무 어린 시절에. 네, 그리고 그거를 고통스러워하는 가족의 엄마의 그렇죠. 모습을 맞아요, 봤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거는 나한테 너무나도 큰 고통인 근데 거예요. 저한테 있어서도 진짜 말도 안 되는 죽음은 딱 하나예요. 자식 먼저 가는 거.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거는 그러니까 그 누구도 그런 그러니까 고통- 이제 저는 그거를 그건 이제 형벌이라고 그건 안 말할 되지. 수 없죠. 그거를 이제 봐왔고 우리 가족이 뭐 우리 집은 아니지만 어쨌든 가까운 친인척 중에 그거를 이제 경험을 하고 나 또한 이제 그 우리 큰이모도 나랑 너무 이제 가까운 사이고 그리고 먼저 간 오빠도 나와 너무 가까웠던 사람이었다 보니까 그건 진짜 죽음은 그럼요. 아예 딱 덮어놓고 싶어. 아니 그럼요. 그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 모든 우리가 아몬드 클럽에서 하는 모든 얘기는요. 다 일반화 될 수 없어요. 당연하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제 이야기를 통해 제가 뭐 지난 시간에 저는 머리만 대면 잠도 잘 자요. 쾌변도 해요. 거기다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제가 굉장히 뭐 모든 거가 행복하고 뭐가 다 편안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 모두 각자의 인생의 무게가 있고 그 무게 가운데 깨달은 것들이 또 다 다르고 체화된 게 다르고 그래서 그 지금 우리 에피디님이 말한 죽음의 아픔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죽음이 당연히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또 같은 일을 겪은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죽음을 더 친근하게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옳고 그른 건 전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답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답이 없죠 당연히. 누군가의 어떤 권면은 들을 수 있겠지만
그 누구도 그 상황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 그 겉면 또한 굉장히 폭력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경험하면서 이를테면 뭐 장례식장 가면 왜 그래서 뭐 어떻게 하다 그래 됐어. 근데 그 말조차도 되게 폭력적인 말이죠. 네, 그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게 예의의 문제라고 또 모를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는 참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카테고리는 내가 직접 경험해보지 못하면 절대 어떤 걸로 일반화할 수가 없다라는. 그럼요. 그리고 게 동시에 되게 그렇기 큰 것 때문에 같아요. 이 논의가 계속 사회적으로 나와서 맞아요. 사회가 전반적으로 이 죽음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성숙한 세상이 되어야 상처받는 사람들이 좀 적지 않을까. 근데 뭔가 권면하고 뭔가 조언하자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이건 그럴 수 네네네. 없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거침없이 얘기하고, 예를 들어 자살도 자살 말할 수 있는 죽음이라는 타이틀로 제가 몇 년 전에 대담을 했거든요. 자살해서 죽으면 그 죽음은 입 안에 올리지 않아요. 입 밖으로. 근데 자살도 말할 수 있는 죽음이어야 되거든요. 이제는 어떻게 했냐, 자살 말해야만 하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해야 되고, 또 하나는 얘기하지 않으면 이런 것처럼 의료 시장에 나를 그냥 맡겨버리게 돼요. 내 몸의 주체는 나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내 몸의 주인의 역할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저는 죽고 사는 문제는 제가 믿는 신께 달렸다고 생각해요. 제 생명은. 제가 지금이라도 당장 나가서 죽으면 죽는 거. 근데 제가 루틴을 만들고 좋은 사람들과 있고 건강관리를 하는 건 내가 그 허락되어 있는 그 기간 동안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려고, 내 수명을 늘리려고가 아니라 내게 주어져 있는 시간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 행동이다. 지금을 사는 거. 그렇죠. 지금을 사는 거. 그래서 오늘만 사는 년, 5-4년. 제 호가 5-4년 네, 본명 말할 뻔했네. 5-4년. 그래서 그런 의미로 좀 오늘 되게 쾌활하게 죽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양쪽에서 이렇게 우시니까 그러게. 안 울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울컥하셨어요. 근데 그만큼 우리 모두에게 되게 절실하고 그러게요. 깊이 있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이런 그 토픽들은 저한테는 굉장히 도전이 되는 토픽인 것 같아요. 네,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주제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러니까 이렇게 들으면 이렇게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또 완전 반대로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이제 좀 알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나 이거 박제해줘. 나 100살까지 살 거야. 저도 100살까지 살고 싶어요. 저 저는 100살까지 오래 살고 싶어요. 네. 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요. 눈띠에 봐봐. 쟤네 뭐지? 저 오래 살고 왜 싶어요. 쟤는 정말. 오래 살고 싶지? 저는 너무 즐겁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프게 절대 안 살고 싶고 진짜 건강하게 맞아요, 100살까지 맞아요. 살고 싶어요. 네. 네. 어떻게 다음 시간에 얘기해 볼게요. 왜 이렇게 삶에 집착하는지. 좋습니다. 네, 저도 네. 고민해 볼게요. 네. 저희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